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핫스탁 열기에 앞서서 간밤에 실적이 발표된 종목, 그러니까 장 끝나고 실적이 발표된 종목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이키인데요. 나이키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나이키 실적이 상당히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매출은 조금 기대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지만 이익은 약간 못 미쳤고요. 실제로 이익은 조금 못 미쳤지만 사실 작년 대비 보면 거의 33%가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 같은 기간에 99센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66센트가 나왔으니까 그냥 쉽게 33.33%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마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브랜드의 파워가 있는 것들은 워낙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마진율이 43.6%가 나왔는데요. 전망치보다 140bp 조금 더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일단은 마진율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원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원가 올라가면 어찌 보면 당연하지. 모든 세상의 물가가 올라갔고, 그렇죠. 인건비도 올라갔고요, 운송 비용도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들이랑 다 똑같은데 한마디가 일단 들어갔는데요. 할인율이 엄청 세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있었다는 거죠.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브랜드 제품들은 할인율에 민감하신 걸 스스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20% 하고, 해외 브랜드들은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려우면 1+1도 하고, 아니면 한 개 사고 두 번째 살 때 할인율이 10%, 20%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인율이 높았다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진율의 악화를 갖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거, 그럼 또 엄청 많이 떨어졌느냐. 오늘 처음 발표됐을 때 마이너스 한 3%까지 갔다가 보합 플러스 갔다가 또 마이너스 2, 3%인데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는 자신감을 또 한번 비력을 했고요. 결정적인 것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중국이 장 슬로우한 것이 대부분의 중국 관련 비즈니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중국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가 늘어났습니다. 올랐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 한해에서는 재고가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중국은 매출이 16% 늘어났고 다이렉트 세일즈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직접 판매도 괜찮은데, 결정적인 것은 미국 내 수요가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 이것에 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주식은 이익을 못 맞춘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진율이 악화된 것 두 번째가 되겠고요. 미국 내의 어떤 점유율이 증가세나 이런 것들이 성장세가 둔화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키가 여전히 압도적인 브랜드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옷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아는데 거기에 정말 다코스 같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룰루레몬이라는 게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신발이라는 쪽에 특히 젊은 세대, MZ세대에서 호카라는 브랜드가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외 브랜드가 많이 있거든. 뜨고 있는 브랜드가. 맞습니다. 유럽에서 늘어온 온러닝도 항상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이키는 뭔가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안 좋은 부분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부분도 좀 보이고요. 경쟁 우려도 좀 있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이크론 얘기 한번 하고 가야겠죠. 업황바닥을 통과했다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본장에서는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중국에서 규제가 돼서 한 10% 정도 깎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어저께도 분명히 바닥은 지나갔다는 얘기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도 중국에 대한 우려,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이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악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시간 내에서는 올랐는데 오히려 정규장에서는 떨어진 것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는데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이 아니라 IT 전반적으로 약간 좀 쉬는 모습. 그러네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약간 쉬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맞아요. 대장주인 대장주가 엔비디아가
지지난주 말이 고점이었습니다. 물론 예. 그런 조정이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엔비디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쵸. 보면 나머지들은 많이 등락이 있었는데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부침이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월가의 해석, 월가의 시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월가는 지금 투자 기준이 바뀐 건 없으나 압도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가 다 올려놨다. 오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개인적인 이렇게 선호도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발표나 이런 것에 월가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판단해 봐야 하는 반도체 업황이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인 것 같은데 월가의 시각 정도 충분히 정리해 보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고요.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에퀴닉스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AI 수혜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AI 관련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리츠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에퀴닉스가 데이터 센터 리츠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리츠라고 하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묶음으로 묶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츠란 건 많은 분들이 내 부동산 투자를 대신해 주는 사람들 정도라고 이해하실 것 같고 상식적으로.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익을 법적으로 인해서 전부 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배당을 주는 형식으로 돼 있고 약간의 계산법이 약간 다릅니다. PR보다는 뭐 다른 기준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류가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리츠란 게 하나의 섹터임에 그게 하나의 대표 섹터이지만 그 안에 하나 들어가면 좀 중분류로 보면 10개 정도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스페셜티라고 항목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 데이터 센터가 한 항목이 있겠고요. 예. 또 많은 분이 일반적인 걸 상관없는 것이 예를 들어 오피스용 빌딩. 그렇죠. 그리고 또 오피스 안에서도 오피스가 아니라 상업용,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유통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겠고요. 아파트만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단독주택만 갖고 있는 애가 있고 병원도 있고 실버타운, 어저께 웰타워 같은 거 실버타운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에퀴닉스는 뭐다? 바로 이건 데이터 센터다. 센터. 그러니까 예. 데이터 센터라는 거 정말 엄청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이나 어떤 큰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정도에서 내가 직접 다 만들겠다 그러면 쓰면 되겠죠. 돈이 많고 네. 전 세계에 깔면 되겠으나 실제로 그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를 전용으로 갖는 갖고 그걸 비즈니스하는 리츠가 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에퀴닉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데이터 센터가 주목받느냐? 여기저기 사람들을 쓰든 직접 하던 것을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로봇가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하다 보면 네. 사람의 자리를 데이터가 뭔가 인공지능 하면 뭔가 데이터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에도 2019년에 먼저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쓰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여기 보이는 메가 트렌드라는 건데요. 예. 결국은 컴퓨터가 결국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규모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한 번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 2, 3년 되고 뭐 느려진다고 바꾸고 컴퓨터도 너무 오래지면 뭐 게임도 안 돼도 바꾸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느려지고 속도가 못 쫓아가니까 계속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값도 올라가겠죠. 사용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리츠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퀴닉스 같은 경우가 52주 최고가까지 아직 거리감이 있으나 리츠 중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웰타워 같은 그런 병원이나 실버타운과는 마찬가지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다 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마치면 에버코어 ISI에서 네. AI 관련된 투자에서 유망한 8개를 하반기에 대비해서 예. 8개를 선정한 걸 자료를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마존도 들어가고 어도비도 등등 들어가는데 여기 굳이 또 딱 들어가는 거가 에퀴닉스가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리츠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최근에 금리 예상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으나 실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리츠 중에 하나 에퀴닉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리츠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 리츠가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에퀴닉스 AI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하스탁은요. 인거솔랜드입니다. 인프라 수혜주 필요하신 분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전동 드릴, 에어 콤프레셔, 에어 해머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저도 이쪽에 뭐 그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네. 산업용 컴프레서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힘으로 해서 압력으로 인해서 무게감을 주고 타격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용 컴프레서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산업용 컴프레서에 미국 내 당연히 1위 회사가 되겠고요. 세계 2위 회사입니다. 1위 회사는 제가 그 이름은 그 기억이 아주 가물가물한데 스웨덴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북유럽에 이런 1위 회사가 있고 예. 미국의 2위, 그러니까 전 세계 2위 회사가 바로 이 회사 인고설랜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리쇼링이나 이런 것들에 공장에 새로 짓고 이럴 때마다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던 일을 그 로봇 하고 이런 공장 자동화하면 항상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자재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은근히 어떤 AI나 로봇 이런 거 확산되고 리쇼링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재 그리고 소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스냅온이라는 회사들이 예. 다 그런 비슷한 부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웰스파고가 62달러에서 61달러로 목표 주가를 잠깐 하나 정도 1달러 정도 내린 걸 제외하고는요. 네. 모든 증권사가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 지금은 인거솔랜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에보코아는 중립에서요. 매수로 지금 투자율을 상향하게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1달러 정도 내려간 거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향 소식이 좀 전해져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핫스탁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기 때문에 7월과 관련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반기 전망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상반기는 아시다시피 상반기 큰 폭으로 일단 올라갔습니다. S&P 500이 거의 14% 가까이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도 지금 플러스 한 2%.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지금 어제 오늘 뭐 올라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30% 조금 안짝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나스닥 중에서는 나스닥 100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QQQ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올라가고 그래서 나스닥 100 그 QQQ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TQQQ의 그런 기본이 되는 QQQ는 그렇죠. 상장일의 최고입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그만큼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상반기가 너무 강하면 하반기에 대한 걱정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갔냐라는 맞아요. 생각하실 텐데요. 뭐 이런 건 저희는 통계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1929년 이후 S&P 500이 상반기에 10% 이상 올랐을 경우에 하반기 어땠냐는 걸 그냥 그래프로 쫙 보여드리면 네. 한 5번 정도 제외하고는 하반기에도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8번이 있었거든요. 작년까지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한 6, 7번 제외하고는 21번은 다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요. 1950년 이후만 보면 그것도 70년이 됐는데요. 그것만 보면 82%의 경우가 10번 중 8번 주가 올랐고 평균 주가 상승률 8%. 그러니까 상반기 많이 올랐다고 해서 하반기 쉬는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갔냐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올라가는 거는 이익 전망이 상향될 것 같다라는 느낌. 그걸 이해하신다면 너무 떨어졌다라고 올랐다고 해서 떨어질 거란 막연한 우려감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에 관심 보신다 그러면 나스닥은요. 최근 15년 동안에요. 특히 나스닥 100이요. 그거는 7월 달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랐다는 것도 그냥 이건 추가적으로 그냥 서비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4.7%였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역사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82% 정도면 올해도 좀 맞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 좋았습니다만 그 기세 하반기까지 쭉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